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자동차가 달리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평범한 밤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 평범함은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저는 2번 죽을 뻔했고 3번 나라를 바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픈 기억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얀 눈꽃이 내리던 날 엄마는 하늘이 되었습니다. 1990년 겨울.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9살 어린 딸이 걱정돼서 눈도 제대로 못 감고 가셨다고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직장암 진단을 받은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이 따로 없으니 아빠가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다 다려서 버티셨어요. 진통제가 없이 엄마는 매일 밤 신음 속에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게 40도 안 된 나이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집에서 3일장을 치르고 관을 들고 동네 아저씨들이 뒷산에 묻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첫눈이 내렸습니다. 엄마를 땅속에 묻고 아빠 주변 사람들 다들 울고 있었어요. 저는 죽음을 몰랐고 왜 우는지 무슨 이유로 슬픈지 몰랐습니다. 9살이었던 저에게 어느 누구도 죽음이 뭔지 어떤 건지 알려준 적이 없었죠. 다만 저 방에서 항상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고 앙상한 얼굴로 나를 부르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던 엄마가 더 이상 안 보인다는 그것이 죽음이구나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1년 후 계모가 왔습니다. 미영아, 새 엄마다.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라. 시내에 살다가 왔다는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나보다 4살 어린 사내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새엄마의 남동생까지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새엄마의 분노는 전부 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10살 어린 나는 자연히 식모로 살게 되었습니다. 밥하고 집 청소에 동생 기저귀까지 빨아야 했습니다. 저보다 20살 차이 나는 새엄마는 얼마나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잠이 많은지 집안 살림에 동생들 케어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새엄마의 피 묻은 생리대까지 제가 다 빨아야 했습니다. 10살의 제 손은 빠르게 거칠어져 갔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하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해놓고 나서야 학교로 갈 수 있었습니다. 깡시골이라 수도가 따로 없었고 냇가에서 바켓으로 물을 길어다 물독에 항상 가득 채웠어야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은 그나마 강이 얼지 않으면 빨래하기가 너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물이 얼어서 손가락이 터졌습니다. 얼음을 까내고 거기에 따뜻한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받아와 옆에 두고 손이 너무 아플 때쯤 뜨거운 물에 한 번씩 녹여가면서 빨래를 했습니다. 학교는 가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노느라 공부하느라 정신없을 때 나는 일하고 동생 돌보고 팝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학교의 집안일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거의 매일 돌아가신 엄마를 원망하면서 울다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넉넉한 살림도 아니고 고난의 행군식이라 나라에서 배급을 안 주니 시골이라 장사를 할 수도 없던 살림의 끼니 걱정에 배고픔에 그렇게 저는 점점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도 웃을 줄 모르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집에 식량이 바닥난 지 오래됐고 시골이라 장사도 못하고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 최대 7일을 굶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소금까지 떨어져 간을 못 먹으니 5일째까지는 살이 빠지더니 6일째부터는 몸이 붓더군요. 식구들 전부 움직일 힘도 없어서 누워만 있으니
이러다 한꺼번에 죽을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제가 그나마 걸을 수 있는 상태라 시내에 사는 고모네로 식량을 구하러 떠나기로 했습니다. 고모네 집은 제 걸음으로 꼬박 하루를 걸어야 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걸어서 저녁 늦게 도착해서 보니 고모네도 딱히 우리보다 나은 것 없었지만 우리 식구 전부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는 빚을 내서 옥수수 10kg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통옥수수는 금방 다 먹을 수 있다고 고모가 죽을 쑤어서 먹으라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식구들 먹일 식량을 구해서 배낭에 지고서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짐이 있으니 속도가 더뎌 저녁 7시에는 도착했어야 하는데 밤 11시를 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독한 저였지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 짐을 버릴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만큼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계모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우린 시내로 이사 갈 거야. 더는 이런 데서 못 살아. 너는 고모네 가서 있어라. 가서 자리 잡고 데려갈 테니 잠깐만 가서 있어 라고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버려졌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실은 수레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데려가라고 그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원하고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을 걸 알기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바라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직전에 싸늘한 공기. 하늘은 낯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제 짐을 챙겨 떠나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입고 있는 옷에 책이 든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비참함에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터널도 통과하고 아무도 없는 산길도 걷고 냇가도 건너고 갑자기 산짐승이 나타나면 나쁜 사람과 마주치면 그런 생각은 그저 저에겐 사치였습니다. 아무 감정도 고통도 못 느끼는 저에겐 그런 생각 따위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걷기 시작해서 저녁 7시가 다 돼서야 고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고모가 나왔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고모가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생각보단 그냥 따뜻한 온기에 눕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촌 오빠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저까지 4명. 고모부는 인자한 분이셨어요. 어린 저의 초라한 행색에 감정 없는 얼굴을 읽으셨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제자리에 이불을 내어주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예전엔 좋아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보던 9살 때 첫눈.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첫눈 오면 소원 빌어라. 15살 지금 나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죽고 싶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고모네에서 또 그렇게 4년을 살았습니다. 빨래, 설거지, 청소 똑같았습니다. 고모, 고모부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셨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알아서 하고 있는 저를 항상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사촌 오빠들도 여동생인 저를 다들 이뻐해 주셨어요. 고난의 행군식이라 식량이 항상 부족하고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고모네 가족이었습니다. 학교도 마저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반이었고 담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 군인이 되고 싶다는 친구 또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자원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친구들 앞에 섰지만 저는 직업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적도 꿈꿔 본 적도 없었기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정상적인 진로 고민을 미래를 단 한 번도 꿈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말릴 수도 없을 만큼 벅차오르는 슬픔에 혼자 몰래 화장실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자신이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해 보여서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 다들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뭐라도 팔고 밀무역하고 훔치고 다들 처절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산에서 나무를 캐다 장마당에 팔았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뭐든 캤습니다. 도라지, 더덕, 손이 터지고 손톱이 빠져도 캤습니다. 그렇게 4년을 또 버티며 돈을 모아갔습니다. 제 마음속엔 단 하나 언젠가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저도 보태려고 한 푼 한 푼 열심히 모았습니다. 19살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4년 만에 들은 아버지 소식에 저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시내 이사간 주소를 어렵게 알아내 찾아가는 길. 제 마음속엔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단 그래도 아버진 번듯한 집에서 살고 있겠지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로 도착하여 제 눈에 들어온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 짐승의 굴에 가까운 반토굴 비닐하우스 기숙사였습니다. 눅눅한 흙냄새와 찌든 땀 냄새. 구석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신장염으로 얼굴과 배는 부어있고 팔다리는 뼈만 남은 처참한 몰골. 아버지, 저 미영이에요.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로 와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떠났어. 2달 전에. 남편 버리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아프니까 짐이지. 애들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 계모는 아버지가 병들자 떠나버렸습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병든 아버지는 이런 곳에 혼자 방치한 거죠. 제가 버려진 것처럼. 시내의 아버지랑 같이 살던 집을 벌써 1년 전에 팔아버리고 돈이 다 떨어지니 이런 곳으로 온 거였죠.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는 것인지 초점 없는 눈으로 그저 가느다란 신음만 내뱉으셨습니다. 4년 만에 아버지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살이라곤 만져지지 않는 뼈마디만 만져질 뿐 온기도 없었습니다. 너네 아버지 희망이 없어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도 가기 전에 딸 얼굴 보고 가네 하며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뱉어내던 순간 그 눅눅한 반토굴 안에는 비릿한 흙냄새와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했습니다. 10살 어린 나이에 계모의 매질을 견디며 얼어붙은 냇가에서 동생 기저귀를 빨 때도 나를 버린 아버지를 원망하며 4년을 버틴 것도 실은 다시 만날 나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 때문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차디찬 아버지의 손을 가슴에 품고 저는 울었습니다. 나를 버렸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왜 이러고 있어, 왜? 원망 섞인 절규는 대답 없는 허공만 맴돌았습니다. 신장염으로 퉁퉁 부은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 말은 입술에 쌀 미음 한 모금. 흘려 넣어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을 많이 봤어도 그게 내 아버지일 줄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딸이라 불러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엄마를 묻었던 깡 시골의 흙보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이 토굴의 흙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를 잃고 세상은 지옥이었고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 때도 그래도 나중에 아버지 품에 안겨 나 힘들었어 하며 투정 한번 부려보려는 도끼로 여기까지 버텼는데 그 가느다란 실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단 한 조각도 남지 않은 절망의 끝에서 저는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를 살린 건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마지막 신음이었습니다. 살아라, 너만은 살아라. 그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저는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하나 없이 이렇게 죽을 순 없었고 도끼로 다시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처절한 비참함이 역설적으로 저를 강 넘어 죽음의 사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며칠 후 강으로 갔습니다. 두만강. 물에 빠지려 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려 했었으니까 국경 경비대에 잡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브로커였습니다. 중국 가고 싶지? 가면 먹고 살 수 있어.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갈게요. 그렇게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웠지만 견뎠습니다. 북한이 아닌 땅 중국. 19살 죽으려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어느 집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엔 5명의 사람들이 같이 탔습니다. 어느 기와집 앞에 멈췄고 저만 내리게 됐습니다. 조선족 부부가 나왔습니다. 넌 몇 살이니? 19살입니다. 일은 할 줄 알아? 밥은 지을 수 있고.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선족 부부가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팔렸습니다. 7,000위안에. 하지만 그 부부는 착했습니다. 밥을 줬습니다. 하얀 쌀밥, 고기 반찬, 계란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웃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하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맛있어? 하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느 날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저를 살려주셔서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우리한테 딸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해.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선족 부부의 집에서 지낸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 저는 첫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엄마처럼 생리대도 챙겨주시고 방법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아들이 있어 한번 만나볼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6살이야. 착하고 성실한 아이지. 만나볼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을 만났습니다. 진우. 키가 컸습니다. 눈빛은 순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웃을 때 보조개가 예뻤습니다. 진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나 진우. 반가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결혼했습니다. 진우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리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고 엄청 착한 남자였습니다. 오히려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힘든 거 없어?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진우는 천사였습니다. 제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쉬라고 했습니다. 넌 많이 고생했잖아. 존중받는다는 게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22살 1년 후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아이는 잘 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저 아들 준이.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준이가 5살 되던 해 저는 미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 나중에 아들 학교 보내고 살려면 저도 벌어야 했습니다. 첫날 옆자리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안녕.
나 미란이야, 너는 오늘 처음 왔지. 그는 나보다 2살 많은 언니였습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친구로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잘 통했고 조선족이었던 언니는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미란이와 저는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단련된 바느질 솜씨로 저는 공장 사장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미영 씨, 이번 샘플도 완벽해. 자네 덕분에 이번 오더 대박 났어. 여기 보너스니까 남편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더 열심히 할게요. 저는 보너스 봉투를 품에 소중히 넣으며 신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의 단짝 친구 미란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조선족 언니였고 탈북자인 저의 아픔을 위로해주던 사이였습니다. 공장 뒤편 휴게실에서 저는 미란에게 사탕 몇 알을 건네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보너스 받았어. 이걸로 우리 건우 운동화도 사고 언니랑 나랑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자.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나중에 같이 옷 가게 하나 내자. 미라는 전과 다른 억지 미소를 지으며 좋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넌 참 운도 좋다. 사장님이 너만 예뻐하고 나는 맨날 혼나기만 하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언니가 더 잘하잖아. 내가 옆에서 좀 더 도와줄게. 우리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잖아. 전 미란의 어깨를 토닥이며 낙담하고 있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시선은 제가 들고 있는 두툼한 보너스 봉투에 꽂혀 있었습니다. 미란은 도박에 빠진 남편의 빚 때문에 늘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사장한테 늘 값을 해달라고 조르고 저도 그의 안타까운 사정에 두어 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거의 1년을 서로 생일도 기억해서 챙겨주며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가 물었습니다. 너 신분증 있어? 조선족 신분증. 가짜지? 조심해야 돼. 요즘 단속 심해. 알아, 조심해야지. 미란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흘려들었습니다. 며칠 후 미란이가 또 물었습니다. 너 사는데 어디야? 정확한 주소. 한번 놀러 가고 싶어서. 저는 알려줬습니다. 의심 없이. 고마워하며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주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내일 좀 쉬어. 사장한테 애기하고 하루 쉬어. 그때 마침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걱정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미란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그냥 내가 걱정돼서. 저는 믿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날 사장한테 하루만 쉬겠다고 얘기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유치원 보내고 남편은 일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혼자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열렸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중국 경찰 4명. 탈북자지? 신고가 들어왔어. 시커먼 공안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손 쓸 새도 없이. 신분증 내놔. 너 북한에서 넘어왔지? 아니에요. 저 여기 사람이에요. 오빠, 준이야. 저는 거칠게 끌려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끌려나온 저의 눈에 전신주 뒤에 숨어있는 미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저는 목을 놓아 절규하며 언니, 이미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친구였잖아. 미란은 전신주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세차게 내리며 저의 절규는 빗줄기에 씻겨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실리는 저의 머릿속엔 엄마를 기다리며 울고 있을 5살 아들 준이의 얼굴만 떠올라 가슴이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저는 친구의 배신으로 또다시 버려졌습니다. 제 친구 미란이 포상금 5,000위안에 저를 팔아넘겼습니다. 북송됐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시 북한으로 차 안에서 두만강을 내려다봤습니다. 7년 전 건넜던 그 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역방향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 보이부에 끌려갔습니다. 도착 후 여자들만 따로 알 수 없는 방으로 전부 집합시켰습니다. 속옷까지 전부 벗는다 라는 남자 간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바 펌프질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혹여 학문이나 자궁 속에 중국 화폐를 숨겨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 보위부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지릴 만큼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로 끌려온 순간부터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편이 쉬웠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사상검증. 보위부 구류장으로 끌려간 첫날부터 인간이라는 이름은 박탈당했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벽만 바라봐야 하는 부동자세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여지없이 구두발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매질보다 저를 더 참혹하게 했던 것은 저를 짐승 취급하는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중국 놈들에게 얼마에 팔려갔네. 거기서 무슨 짓을 했네. 입에도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상검증이라는 명목하에 매일 밤 잠도 안 재우고 진행되는 취조는 저를 정신적 한계로 몰아넣었습니다. 중국에서 교회에 갔었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더냐? 라며 신념과 양심을 조롱했습니다. 한국 비디오 시청한 적이 있는지 또 한국으로 탈출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악착같이 캐물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신고로 잡혀 들어온 저에게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배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곳은 정말이지 살아있는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담당 보위원은 3일 밤낮을 먹지도 재우지도 않고 집요하게 북한 탈출 후에 누구를 만나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적어야 했습니다. 반역자, 배신자, 인민의 적, 위협하고 구두발에 차이고 심지어 강목으로 맞았습니다. 북한 탈북 후 7년의 기록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적어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 적어냈었던 기록지를 전부 암기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무조건 까만 도장을 받아야 했거든요. 빨간 도장을 받으면 전 살아서 세상을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들이 원하는 정답지를 적어낼 수 있게 입술을 깨물고 손톱을 물어뜯어가며 죽기 살기로 암기했습니다. 100번을 다시 적으라고 해도 나는 복사한 것 마냥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적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토굴집에서도 살아났던 저였기에 짐승같이 여기서 죽을 순 없었고 살아남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 나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간이하의 대우를 인간 이상의 의지로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전거리 교화소로 재판도 없이 보내졌습니다. 또 다른 색다른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뼈가 떨리는 그곳은 산 사람이 들어가는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인연은 매일 아침 살아있음을 저주하며 눈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감방에 수십 명이 짐짝처럼 끼워 맞춰져 서로의 채취가 역겨움으로 다가올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쥐똥 섞인 강냉이밥 한 덩이를 두고 동료의 죽음을 무심하게 바라보게 되는 곳. 어제까지 곁에서 죽어가는 소리를 내던 여인이 아침에 차디찬 시체가 되어 가마니에 말려 나갈 때 저는 슬픔보다 오늘 죽은 이의 밥은 누가 먹을까? 를 먼저 떠올리는 제 모습에 진저리를 칠 만큼 역겨웠습니다. 저는 농사반이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종일 밭에서 돌을 캐내고 풀을 뽑아야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서 터져 고름이 나고 피가 나도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힘들어서 허리 한번 펴고 쉬다가 들켰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간수가 몽둥이로 등을, 다리를, 머리를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저는 영양실조 상태에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감방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고열에 온몸이 달아올라
매일 밤 구석에서 헛소리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픈 상태로 일을 나갔다가 드디어 일하던 중 정신 잃고 쓰러져 들것에 실린 채 돌아왔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방에 저도 누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원래 있던 감방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불망산 일명 시체를 태우는 그곳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또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인지 모릅니다. 꿈틀거리는 저를 발견하고 다시 병동으로 데려갔고 저는 5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뼈만 남은 몸으로 몸 추스릴 시간도 없이 또다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몸이 버텼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산둥성이를 보며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제 손목에 남은 미싱바늘 자국과 아버지의 마른 손이 자꾸만 이 공포 속에서 나를 일으켰습니다. 불망산에서 매일같이 시체를 태우는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감자 모종을 몰래 씹어 삼키고 옥수수 모종을 생으로 삼키면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2년의 세월은 제 몸에서 모든 생기를 앗아갔지만 단 하나 사람답게 죽고 싶다는 의지는 꺾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이곳을 나가면 다시는 누구도 나를 짐승처럼 부리지 못하는 곳으로 가겠노라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땅,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땅으로 반드시 가겠노라고. 그렇게 2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저와 감방동기 3명이 대사령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이 저를 빼내려고 브로커를 통해 많은 돈을 지불한 대가로 살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자유. 지옥 같았던 전거리 교화소의 문이 열리고 뼈만 남은 몸으로 다시 세상에 던져졌지만 저를 맞이한 건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국경 너머 중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보내온 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닌 저를 살리려는 그의 심장이었습니다. 저의 가족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 탈북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두만강 물 앞에 섰을 때 저의 온 몸은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탈북에 성공 못하고 잡히면 저는 이제는 죽음뿐이라는 걸 알기에 얼음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엄마, 나 좀 지켜줘. 입술이 터지도록 기도를 올리며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탈북 이른바 강타기에 성공했고 드디어 2년 만에 남편 아들과 재회했습니다. 아들 준이는 키가 많이 자랐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살리겠다고 여기저기 잠도 안 자며 돈을 벌려고 고생해서 그런지 많이 늙었습니다. 가족과 만난 기쁨을 나누는 것도 잠시. 저는 시체 없이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 더 이상 잡힐까봐 쫓기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국에 있는 북한 탈북자들을 받아준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짐을 꾸려서 브로커를 알아보고 5명이 한조가 되어 출발했습니다. 남편이 고생해서 번 돈을 건네주며 꼭 성공하라고, 꼭 자유를 찾으라고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셋, 저와 남편 아들 주는 또다시 기약 없이 헤어졌습니다. 자유를 향한 희망의 불빛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의 밀림을 지나 제3국으로 향하는 길은 살아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독하고도 처절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벌레에 온 몸이 뜯기고 며칠을 굶으며 짐승처럼 산을 탔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진물이 흐르는 발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저는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4개월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침내 국정원에 도착했고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복을 입은 분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10살의 식모아이도 토굴 속에서 아사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가련한 딸도 수용소에서 번호로 불리던 죄수도 아닌 오직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땅을 어루만졌습니다. 북송의 지옥에서 미싱바늘에 손을 찔리며 꿈꿨던 그 땅, 죽어서라도 가고 싶었던 그 자유의 땅이 바로 제 발 아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눈부신 조명 아래 발을 내디뎠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안도감이라는 생소하고도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국가라는 존재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저는 소모품이었고 중국에서의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지옥 같은 사선을 넘어온 저를 비난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우리 국민이라 부르며 따스한 손을 내밀어준 대한민국, 이름도 모르는 저를 위해 정착을 돕고 아픈 몸을 치료해주며 다시 공부하고 꿈을 꿀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준 이 나라의 너그러움에 자다가도 눈물이 흐릅니다. 거리를 가득 채운 환한 불빛들, 풍족한 음식들보다 저를 더 감동하게 한 것은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넘어온 고난의 세월을 가슴 아파해주고 손을 맞잡아주는 이웃들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내가 반드시 보답해야 할 나의 진짜 조국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를 잃고 토굴에서 절망하던 그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저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굶주림과 매질이 일상이었던 저에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가르쳐준 대한민국. 이제 저는 이 고마운 나라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제가 누리는 이 소중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성실히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고향에 왔습니다. 3년 후 남편과 아들 준이도 국제 결혼 비자로 데려와 저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의 실제 고백입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 자유를 찾은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진정한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신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